할까요? 예, 저는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은 권호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7분이 지정 토론자로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쉽게도 권영범 춘천경신사무처장님은 참석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6분을 세 분 나눠서 앞에 있는 3분은 발제 1, 뒤에 있는 3분은 발제 2의 지정 토론자로 말씀을 모시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앞에 지금 기조발제 1에 대한 김호섭 박사님의 ESG 위험과 지속가능 금융, 강원도의 도전과 기회, 굉장히 좋은 발표지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김미경 팀장님, 그리고 강원연구원의 양지원 책임님, 그리고 강원대 오상은 교수님의 그 질문을 토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준비하신 동안 제가 먼저 질문 드릴게요. 결국 여기 보면 TNFD도 그렇고 앞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더 관리도 해야 되고 그것들이 지속 가능성에 더 힘을 써야 되는데 발표하신 것 보면은 이런 환경 문제는 항상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강원도는 그 열악한 그 예산 구조에 비용을 더 내란 말이냐, 이런 그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탄소세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이 산림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탄소세를 내서 강원도에 보태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어떤 점을 더 힘을 써야지 그 강원도 산림에도 보탬이 되고 또 국가적인 지속가능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잠깐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지속가능금융이 등장하게 되면서 제일 큰 영향이라 그러면 이제 정부 부분에서 보면은 정부의 역할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기업이 어떤 환경 영향이 있으면 그거를 뭐 하지 마라 해라, 탄소세도 부과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금융기관이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어떤 기업이 환경 퍼포먼스가 안 좋으면 돈을 금융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아니라 시장 내에서 금융이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시장 내부에서 이게 조절이 되는 쪽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을 만약에 탄소세 말씀하셨는데, 탄소세는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탄소세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소세를 억지로 탄소를 줄여라라고 이제 탄소세를 부과하는 건데, 이제는 정부가 탄소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내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게 ESG 등급을 통해서 표현이 되게 되면 소비자한테 외면을 받고 금융기관의 외면을 받으니까 이제 정부의 역할이 오히려 좀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인 변화고, 만약 강원도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기업 관점에서 보자면 강원도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시장의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를 저기서 막 만들어서 그 인근에 있는 가구가 쓰는 것보다 그 재생에너지를 그 인근에 있는 중소기업이 쓰는 게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강원도의 산업 관점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런 관점으로 이 재생에너지는 이제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재정을 쓴다면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의 ESG 대응 기반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의 강원도의 제한된 재정을 사용을 한다면 ESG에 좀 정합적인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도에 지금 기업들이 워낙 영세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하는 그런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강원도의 ESG에 대해서는 실무 총괄을 맡고 계시는 김미경 팀장님께서 아마 질문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환경정책팀장 김익경입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이제 환경정책팀에서 그동안에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실현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이제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통해서 그 시민들한테 그 많은 환경 저감 활동을 통해서 탄소 배출도 줄이는 그런 활동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이 ESG를 오늘 이제 들으면서 되게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경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강원도 내에도 이제 균형 발전과 내에 지속 가능 발전 팀을 만들어서 이제 금년서부터 이제 그 지속 가능 목표 실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목표도 만들어서 그거를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민들이나 기업들의 어떤 그런 평가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걸 오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그러면 강원도가 살 길이 무엇인가 사실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사실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만 대부분 있고 또 재정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가장 그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과연 기업들이 강원도에 올 수 있을까? 어떤 뭐 그런 그러니까 뭐 수질 오염이나 대기를 배출하는 기업들은 안 오겠죠. 솔직히 제가 본다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런 뭐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 말고 뭐 네이버라든가 그런 어떤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그 수익을 올리는 그런 기업들이 온다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 이제 환경 관련한 이런 뭐 오염이라든가 또 이제 뭐 산림을 훼손하는 그런 기업이 아닌 뭐 1인 기업이라든가 작은 기업들이 요새는 뭐 그러나 수익을 많이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도 만약에 기업을 유치한다 그러면 그런 어떤 그 공해를 배출하는 기업이 아닌 뭐 IT 쪽에 어떤 그런 기업이 뭐 1인 기업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웹툰 뭐 작가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이 커다란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오히려 포커스를 그런 쪽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좀 맞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들이 정보 공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걸 이제 하거든요. 회장님께서 아주 앞서 그 축사 주실 때 제가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생각했는데 중소기업들이 점점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한 50%가 대기업 공급망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 그리고 매출액 의존도로 보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말인즉슨 정부에서 공시 측면으로 중소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요구를 주지 않아도 공급망에서 요구를 받는 거예요, 압력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데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걱정 중에 하나는 ESG에서 퍼포먼스가 좋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프레셔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을 좀 높게 받아야 된다는 프레셔가 있는데 지금 그 이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단기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아지진 않습니다. 온실가스 뭐 100톤 내던 걸 그 다음에 0톤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거는 그게 보고가 안 돼서 확정되지 않은 위험하고 보고를 받은 다음에 금융기관이 측정해서 계산한 위험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그 시스테믹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위험이 되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 공개입니다. 공개를 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지금의 구조에서 보자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전문성도 많이 필요한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가능한 한 그거를 좀 적은 비용과 적은 노력으로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을 조금 좀 연계해가지고 그 정보 공개를 좀 가볍게 해주는 노력들을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질문 주신 거하고 관련해서 1인 기업 뭐 이런 거 갖고는 장기적인 비전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하나를 만약에 지금 주신 거에 이제 하나를 대답을 드린다면 중소기업들의 정보 공개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나 시스템이나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제일 적절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보 공개하는데 뭐 1, 2천 단위가 아니거든요. 그걸 넘어서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떤 기업이 강원도에 입지하면은 강원도에서 또 강원도 산업의 특징을 보면은 다른 도에 비해서 좀 동질적입니다. 호모지니어스합니다. 산업 구조가.
그러니까 이 ESG 보고 측면에서 보면은 다양한 유형의 업종을 커버하지 않아도 되고 몇 가지 업종에 특화된 보고 체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만들어서 기업들 지원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강원도에 공장을 열게 되는 경우에 적어도 ESG 대응은 강원도가 좀 지원을 해주는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다른 비용이 좀 발생을 하더라도 이제 강원도가 좀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죠.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좀 제안드렸던 거는 이제 강원도하고 강원연구원하고 강원대학교가 서로 이제 이렇게 좀 협력을 해서, 왜냐하면 이 보고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전문성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강원도에는 또 그런 자원들이 있으시니까 그걸 좀 잘 활용을 하면은 뭐 지금 우려하시는 것보다 더 좀 뭐 매출이나 고용 측면에서 좋은 기업들이 많이 강원도에 입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답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강원연구원의 양지원 박사님의 토론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받은 양지연이라고 합니다. 박사님 오늘 ESG와 지속 가능 금융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 스스로도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도 토론 저의 그냥 짧은 뭐 소감, 소회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유럽 집행위가 작년 2월에 기업 지속 가능성 실사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럽 소재에 있는 기업들이랑 어떤 기업이 거래를 하는 관계라든지 혹은 그 공급망에 포함되는 기업들의 ESG 활동까지 체크를 해서 공시를 하겠다라는 거고, 또 좀 불가피하게 좀 성적이 안 좋거나 뭐 위법한 것들이 발견되면은 좀 센 금액의 벌금을 좀 물리겠다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게 강원도 수출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강원 지역 주요 수출국 탑5 안에 유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제 유럽에 수출을 하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들이 이 유럽 개별 국가들이 이 법안을 제정을 하게 되면 그 법안의 영향 범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 연구원에서 작년에 도내 중소기업 18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즘은 워낙 언론에서 ESG 뭐 말씀 많이 하시기 때문에 CEO분들이 ESG가 중요하다까지는 알고 계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ESG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잘 모른다는 답변이 많았고요. 심지어는 ESG 경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응답이 5%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그렇지만 ESG 경영을 기업에게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좀 논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중소기업의 CEO의 의지거든요. CEO가 사실 ESG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 기업이랑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안 하게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ESG 관련해서 경영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설문조사뿐만이 아니고 이제 심층 면접을 몇몇 기업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강원도 내에서도 중견기업들은 CEO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굉장히 열심히 ESG 활동하고 계시고 심지어 보고서도 발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멘토로 선정을 하고, 그리고 유사한 기업들 중에 ESG를 실천하고 싶은 기업들을 멘티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 기업들이 스스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공급망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 공급망 관련해서 가장 큰 압력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후에 기업 지속 가능성 듀딜리전스, 기업 실사와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지금 그거보다도 더 빠르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 ESG 리포팅보다도 이게 그 EU, 그러니까 난 EU 컴퍼니에 대해서는 한 2027년 8년 뭐 굉장히 한 4, 5년 더 시간이 남았지만 EU에서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 5년 뭐 그 정도 타겟으로 다 준비를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일찍에 앞서서 그 공급망에 납품하는 기업들,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액션을 이제 요구를 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하라는 게 아니고 잘하면 더 좋은데 잘하는 건 이제 둘째치고 일단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나쁘면 좋은 기업만 쓸 수는 없거든요. 이 중소기업 쪽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나쁜지를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정보 공개를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보 공개 중소기업의 정보 공개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일반론에서의 이제 중요성이고 강원도의 중소기업 의존도가 높다 한다면 뭐 특히 더 강원도에서는 지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더 이제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ESG 그러면 기후 변화를 따지는데 사실은 EU에서 지금 작년에 EU 유엔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폴루션 레졸루션 그러니까 플라스틱 오염 결의안이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EU는 사실은 저 뭐 가글 만드신다니까 좀 마음이 무거운데 EU는 사실 이제 기후 변화 못지않게 이 플라스틱 폴루션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EU가 이 공급망에서 온실가스하고 플라스틱 폴루션을 따진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은 원거리 패키징을 많이 해서 원거리 수송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물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거고 패킹을 많이 해야 되니까 플라스틱 사용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가능한 한 물류가 짧아져야 되고 인근 기업 그러니까 EU 내 기업에 엄청난 어드밴티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기후 변화하고 더해서 플라스틱 그러니까 이 웨이스트 쪽도 굉장히 강원도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이제 그런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면 네,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토론에서는 김호섭 박사님께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ESG 첫걸음인 ESG 정보 공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정보 공개가 제대로 돼야지 평가도 하고 평가에 따른 투자도 일어난다 그런 말씀 주셨고 이런 걸 잘 하려면은 CEO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양지영 박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교육도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다음에는 그 강원대 오상훈 교수님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수철이 그 바이오 에너지 쪽 연구를 하는 공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ESG 경영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이거에 대한 자세한 뜻은 모르지만 이번에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많이 배우게 됐는데요. ESG 경영이라는 게 예전에는 돈을 얼마나 벌었냐에서 이제는 돈을 어떻게 그러니까 환경 파괴 없이 어떻게 버느냐가 관심인 것 같고 금융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가 ESG 경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 물도 깨끗한 물이 있고 산도 있고 뭐 자연도 좋다 보니까 이게 그 생태계 그리고 그 뭐 ESG 인바이러먼트를 생각을 하면 과연 기업체들이 우리 강원도에 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못 왔지만 더욱더 그 못 오는 아까 두 번째 슬라이드 두세 번째 마지막 걸 보고 제가 그걸 좀 느꼈는데요. 그래서 ESG 평가 지표가 좀 계속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수정 보완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다른 하나 문제는 알리백이라고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전기를 100%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뭐 구매를 하든 뭐 직접 발전을 해서 사용하자는 건데 뭐 삼성이 이번에 알리백을 선언하면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리뉴어블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그 총량보다 더 높게 됐어요. 그러면은 알리백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또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가 물이 많거든요. 물도 있고 산도 있는데 그래서 그 우리가 많은 강원도의 물과 산을 이용해서 뭐 수전에 발전한다든지 뭐 수소 생산을 해서 그 전기를 가지고 기업들이 쓸 수 있게끔 한다든지 뭐 수열 에너지를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좀 비판의 소지도 있긴 하겠지만 그 양수 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양수 발전도 한번 뭐
일부 좀 그 자연이 좀 파괴되기는 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모든 지금 풍력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고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 강원도에서는 뭐 이런 양수 발전도 한번 고려를 강원도를 뭐 그 트레이드오프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양수 발전이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리뉴어블 에너지를 만들고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 평가지표 말씀하셨는데 이게 국내에서도 평가지표가 굉장히 이제 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일부 주장은 하나여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너무 다양해서 대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이걸 따지는 건 금융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금융기관이 나는 이걸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 그러면 거기에 맞는 평가지표를 쓰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거는 정부 규제가 아니고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금융 제공의 기준으로 쓰는 지표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게 일차적으로 뭐 권한이랄까요?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이 이제 그 보고 싶은 거를 더 볼 수 있는 그 신축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가 다양한 건 이제 당연한 건데 다행히도 뭐 그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다양하지는 않고 공통적인 요소들 중에서 특별히 더 보는 것들이 있고 덜 보는 것들이 있는 정도로 이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플라스틱 pollution 그리고 뭐 웨이스트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듣고 있는 정보들이 말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재생에너지 소스를 이제 발굴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리백 예를 들어서 어느 대기업이 아리백을 선언을 했으면 그 공급망에 들어오는 것도 아리백이어야 되거든요. 리뉴어블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공급망도 리뉴어블 에너지를 써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까 이제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내용이 똑같은 그 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하더라도 그동안에 보급률에 신경을 쓰셨다면 그거보다도 이게 그 도 내에 있는 산업들이 아리백이나 ESG를 대응하는데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느냐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시는 것이 산업 관점에서는 혹시 뭐 그 가구들은 반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도의 세금으로 만든 거를 기업들을 뭐 주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이 도가 좀 이렇게 주민 협의 등을 통해 가지고 그 대신에 이제 거기서 잡이 생기니까 뭐 그건 또 반드시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건 도에서 이제 해결하실 부분인 것 같고 근데 확실한 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산업단지 중요한 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하고 연계시켜서 거기 들어가면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거기 들어오죠. 아리백에 대응해야 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장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걸 좀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ESG 관점에서 보면 이제 강원도의 전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답변을 하나 까먹은 게 있는데 그 CEO, 그러니까 그 중소기업의 이제 CEO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작년에 발표된 G20 지속가능 금융 보고서에 대해서 국내 대응 방안을 만든 보고서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어떤 꼭지가 있냐면 중소기업이 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전반적인 지속가능 금융이 전반적으로 규모가 커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발목을 잡으면 대기업만으로 모든 것을 최종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 금융이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을 지속가능 금융 쪽에 이제 ESG 정보 공개를 많이 하게 해서 지속가능 금융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거의 핵심적인 수단 중에 하나로 G20가 제안한 건 뭐냐면 지방금융기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한 50.8%인가 정도가 대부분의 자금 조달을 은행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은행들이 만약에 지속가능 금융에 대해서 따지겠다고 달려들기 시작하면 중소기업들은 이제 이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좀 하나를 보태자면 중소기업 CEO 그리고 그리고 지방금융기관이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금융기관은 나는 어차피 나도 금융기관 스스로도 기후변화를 어떻게 핸들링하는 이 위험을 어떻게 핸들링하는지를 보고해야 되니까 지방 금융기관들도 이해 당사자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뭐니까 그거에 맞춰서 정보 공개를 하던가 퍼포먼스를 높이라고 중소기업에 부탁을 할 수도 있고 그럼 그 과정에서 도가 뭐를 지원을 해주면 이 둘 간의 관계가 좀 이 인터랙션이 좀 더 유효성이 높아질 건가를 이제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국 정부에 뭐 제안했던 내용은 협의체를 만드시라는 도 중소기업 지방금융기관 간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면은 그러한 프로세스가 좀 촉진이 될 거라는 게 제가 제안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말씀 끝나신 건가요? 네네네. 마이크를 밀어놓으셨길래. 예, 이렇게 해서 세 분 지정 토론자님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호석 박사님께서 세종시에 계셔요. 그래서 지금 뭐 세종으로 가는 차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요일에는. 그래서 지금 곧 떠나셔야 되는데 혹시 지정 토론자는 아니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다. 그런 말씀 한 분만 더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네, 최정기 교수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산림 분야 전공이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뭐 아시다시피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ESG 저도 오늘 공부하러 왔는데, 야 그러면 이 산림의 가치를 갖고 이 기업화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산림 관련 목재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한다든지, 그리고 또 플라스틱을 이 나노셀룰로스라는 어떤 새로운 목재 자원을 통한 그런 재료를 공급해서 그런 걸 한다든지, 이런 산림, 환경, 물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유치해 나가는 것이 ESG 차원에서는 우리 강원도가 살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맞습니까?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유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이유의 그 공급망 실사 관점에서 보면 물질 사용량을 따지는 관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그 물질 효율성, 그러니까 머티리얼 이피션시라는 관점을 따지면 이게 플라스틱이든 우드든 뭐 상관없이 다 중요한 건데, 사실은 최근의 방점은 일반적인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뭐가 대체적인 바이오 소스에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앞으로 큰 산업 저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수자원도 수자원이고, 그 강원도에 보면 이제 이 폐쇄된 탄광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온도를 좀 활용을 한 뭐 뭐 지열 냉방이나 난방이나 뭐 일정인 온도가 유지되니까 뭐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 업체가 있으면은 그런 쪽으로 입지를 할 수 있도록 도가 좀 이렇게 주선을 해준다든가, 그리고 이미 폐쇄가 됐으니까 아마 안전이나 뭐 거기서 나온 유출수 관련된 뭐 그런 규제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 이제 뭐 특별자치도가 되셨으니까 그런 걸 자체적으로 관리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이 탄광 그 안에서의 뭐 일정한 온도의 수요가 있는 기업들을 뭐 유치를 해가지고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더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지금 정말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뭐 기존에 있는 것들을 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짧은 질문 하나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나서요. 만약에 우리가 벌목을 해서, 벌목한다는 건 환경 파괴잖아요. 벌목을 해서 가구를 만든다. 그럴 경우에 ESG 지표가 올라가는지 낮아지는지, 아니면 펠렛을 만든다라든지 뭐 이럴 그건 그냥 경우에. 활동인데요. 지금 TNFD가 이제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초안에서 보면은 내가 하는 생산 활동이 생물 다양성, 첫 번째는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있으면은 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있다고 보고를 하면 아무래도 부정적이겠죠. 근데 그렇다고 그게 뭔가를 사업 비즈니스 기회를 완전히 차단시킨다는 건 아니고요. 보고해야 되는 내용으로 보자면 일단은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프로텍티드 에리아, 그러니까 보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호 지역이 물일 수도 있고 뭐 산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그 보호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그것도 써야 되는. 근데 이제 벌목은 그게 고유 사업이니까 어쨌든 그 사업은 그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게 뭐 딱히 생물 다양성이나 프로텍티드 에리아 보호 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그거 자체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수 생태계가 있으니까 그 수 생태계에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했는데 수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그럼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은행에서 돈 빌리기 쉽지 않아지는 세상이 점점 더 다가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타임이 좀 짧아지긴 했는데요. 아마 저는 그 생각하기면은 지금 아까 그 김문석 박사님께서도 제일 중요한 ESG 정보 공개에 있어서 전문 기관,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셨고, 방금 전에 그 오상환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부분이 아마 누구나 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컨설팅 팀들을 환경연구소 안에 하나 만드시면 어때요? 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를 도차원에서 이런 전문기관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 필요할지 몰라요. 그런 사업화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도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환경 문제는 사실은 보면 Save the World, 그러니까 지구를 구하자 이런 테마로 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중소기업이 그 강원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은 한 22만 개 정도 있다고 지금 통계에는 나와 있어요. 소상공인은 한 21만 개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22만 개 한 90% 이상이 5인 이하인 경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그 작은 회사들이 이 ESG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페널티와 인센티브와 도중에 같이 있어야 될 텐데, 난 그거 별로 상관없다. 아리백 중요하지. 그러나 우리는 수출도 안 해. 그러니 뭐 우리가 그 동네에서 하면 그 필요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질문이 이것입니다. 중소기업이 페널티는 알겠는데 이 ESG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ESG 경영을 하고 정보 공개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인센티브는 무엇입니까? 정말 뭐 역시 전문가분들답게 사실 제가 오늘 저희 직원들하고 워크숍에 와서 한 얘기가 지금 그 중소기업 ESG 정보 공개 지원 정책 개발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인센티브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보고서 나오는 대로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거고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정보 공개를 하는 경우에 뭐 공공 조달 같은 경우에 이제 어드밴티지가 있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중소기업 지원책들 중에 지원제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지원제도들 중에 ESG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는 경우에 정보 공개를 하면 그 중소기업 지원제도에서 나 관련된 인증에서 뭐 어드밴티지를 준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고요. 수출을 안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직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공급망에도 안 들어가고 수출도 안 한다고 해도 이제 소비자들이 그걸 따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뭐 저거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그 정보 공개 관련해서 이제 그 중소기업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냐면 공급망에서 중소기업들한테 풀셋으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 기준도 대기업들이 공개해야 되는 이제 풀 IFRS 스탠다드가 있고 중소기업들은 그거에서 이제 단순화된 정보를 공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해도 그건 다 필요 없고 우리 중소기업 공급망 중에 요것만 챙기면 되니까 그것만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중소기업들이 해야 되는 것은 공급망하고 수출기업 쪽에서 그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정보, 핵심 정보가 뭔지를 빨리 캐치를 하고 그거에 이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정말 그 연구소 한번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게 지금 ESG 얘기 나오면서 비즈니스나 금융 쪽에서 환경 얘기를 하고 정작 환경의 핵심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ESG가 뭐지 하고 이제 뒤에 물러나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많은 노력들이 이 환경 전문가들을 다시 이제 전선으로 투입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일하는데 저희가 뭐 능력이 닿는 대로 지원을 좀 해드릴 수도 있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연구소든 도하고 강원연구원하고 강원대학이 협업을 하셔서 결국은 이 각각의 정보 공개를 하려면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컨설팅 회사나 금융회사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 업데이트하시고 그 전선에서 전문가분들이 활동을 하고 강원대에 기여하실 수 있는 그 중간에 한 번의 퍼실테이션이 빨리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제1세션의 발제 그리고 지정 토론 또 추가 토론까지 다 마쳤습니다. 아무튼 그 방금 전에 김보석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대 환경연구소에서 이 컨설팅 팀 또 인증팀을 만들게 되면은 김보석 박사님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자주 오시라고 그래서 좀 금요일 날 저녁 식사가 대접하면서 좀 말씀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